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계약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자연인이 인공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계약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라틴어로 얘기하면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약이 지켜져야 된다. 또 계약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자유 원칙. 이런 계약 자유 원칙과 계약 준수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어떤 캔커피 하나를 사 먹는다고 합시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약이 필요했으며 그 계약들이 어떤 집행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이 됐었어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계약의 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1000개가 넘는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주인은 그 회사로부터 커피를 공급을 받았어야 될 것이고 그 캔커피 공급업체는 따로 있고 또 캔커피 공급업체는 캔, 커피 원두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선가 구입을 했었어야 할 것이고 또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의 근로자인 그 농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개입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처럼 계약 준수의 원칙이 시장경제의 법적 기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자유주의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의 정당성 근거는 도덕 철학적으로 자유주의나 공리주의로부터 끌어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범자가 규범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정원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성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 근거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의무론적 입장입니다. 칸트가 대표적인데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칸트의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칸트가 보기에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여야만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궁핍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자선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칸트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거죠. 하고 싶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행위는 이제 그 도덕의 기초가 될 수가 없고 순수하게 어떤 주어진 규범에 따름으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칸트의 세계에서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에게 선택의 자유가 반드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칸트식의 사고방식은 칸트식의 이제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자유가 필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도 또한 자유주의가 끌어질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으로
그의 도덕 철학을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미래에서 조금 수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각 이제 모든 사람 가능한 한 다수에게 이제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려면 개인들 간의 자발적인 그런 교환이 반드시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A가 어떤 재화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보다 B가 그 재화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가 더 크다고 한다면 그 재화는 B에게 넘어가야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효용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공리주의에서 깔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적어도 민주주의하고는 결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제 판가름 나긴 했습니다만은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도덕적인 호소력은 인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약의 원리, 자유로운 계약, 그리고 계약 준수의 원칙이 이러한 도덕적, 자유주의적 근거 위에서 그 원리가 성립해서 시장경제를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만만치 않은 도전이 생기게 됩니다. 즉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인공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자기 의사에 맞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은 이제 대륙법을 쫓아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뭐냐면 어떤 법적 효과에 관해서 당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 효과의사라고 하는데요.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이제 표현이 되면 그것이 어떤 법적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의사표시가 계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계약은 의사의 힘에 의해서 의사에 주어진 힘에 의해서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권리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문제는 인공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는 인공 에이전트가 누구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하는지 사실은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그 자동 판매기와 같은 상황과는 전혀 이제 다른 겁니다.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 자동 판매기 설치자는 비록 현장에 없기는 하지만 이제 구매자가 어떠한 물건을 어느 가격에 구매하는지에 관해서 다 예측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90년대에 있었던 이제 자동 주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유형의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 다 예측이 가능했죠. 그러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적어도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게 된 현실에서 보면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용자는 도대체가 이 에이전트가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만 이제 가정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드바이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기능까지 갖춘 그런 어드바이저입니다. 그 어드바이저가 이용자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특정 수익률 또 특정 위험 하에서 알아서 거래를 해라 라는 지시만을 받았다고 할 때
친구가 예컨대 뭐 신종 가상 화폐에 주목을 해서 그 위험성은 과소평가하고 수익률은 과대평가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가상화폐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 그 에이전트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가상화폐 같은 그런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에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매매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발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직관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건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인공 에이전트를 활용을 한 이상 그것이 체결한 계약에 구속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적 자치, 계약자의 원칙, 그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 내 의사에 반하는 거래에 이렇게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과 과연 부합하겠는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거래에 구속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아까 정당성 근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칸트식의 의무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정당성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합리성과 관련된 건데 만약에 이제 거래 당사자 A와 B 중에 A만 인공 에이전트를 활용한다고 할 경우, 그래서 A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러한 합리성 격차가 있는 경우에 과연 그 계약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특히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그런 합리적인 인간들, 대등한 인간들 사이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서 사회의 부가 늘어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방이 압도적으로 합리성이 높은 관계라면 마치 성인과 아이의 거래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계약을 강제를 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부가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고 어떤 양자의 지위에 처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도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기존의 법리로 해결 가능한가? 안 된다면 미세 조정이 가능한가? 그것도 안 된다면 새로운 법리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순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성에 대한 대응부터 보죠. 자, 이 인공 에이전트의 자율성에 대한 대응은 주로 인공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쟁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인공 에이전트를 단순한 도구로 보고 그 인공 에이전트를 활용한 당사자의 행위, 당사자가 그 인공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사실, 그걸로부터 이제 당사자의 의사에 사적 자치에 부합한다 라는 그런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도구론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인공 에이전트를 사용했을 뿐인 거죠. 인공 에이전트가 독자적으로 어떤 의사를 형성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되면은 기존 법리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게 아니죠. 인공 에이전트를 활용하긴 했지만 이것은 기존의 쇼핑몰을 활용한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 에이전트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당사자가 인공에이전트 이용자가 그 거래의 내용과 상대방을 결정하지 않았다. 효과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의사표시 이론에 기초한 현재의 법률 법제도에 따르자면 인공에이전트가 어떤 대리인이어야만 하는 거죠. 당사자 본인을 대리해서 행동할 수 있는 대리인. 그리고 이들은 이제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법적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또 견해가 나뉘는 건데, 첫 번째는 법인격은 없지만 대리 능력은 있는 그런 지위를 인정하자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인공에이전트에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실제로 부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법인격 없는 대리인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의문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실제 있었던 겁니다. 제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그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 계약의 효과는 주인에게 귀속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예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아서 변호사인 노예도 있었죠. 변호사 자격이 있는 노예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노예에게는 법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법제도 하에서는 노예는 자신의 명의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논리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자유주의가 확립된 근대 사회에서 로마 법의 노예 제도를 운운하면서 법인격 없는 대리인을 논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인공 에이전트에게 인격을 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부여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약간 너무 SF와 같이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일렉트로닉 퍼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2017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권고 결의안으로 나왔고, 유럽의회에서 채택이 실제로 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인공에이전트에 대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마치 법인 비슷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사람은 아니죠. 자연인은 아니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이 인정이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인공지능 로봇에게 어떤 책임 재산을 부여를 하고 등기 등록에 의해서 그 등기함으로써 이제 법인격을 취득시키고, 그래서 그 인공 에이전트가 어떤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에는 인공 에이전트의 책임 재산에서 또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인공 에이전트가 대리인 지위에 있게 되니까 배후에 있는 인간도 계약상 책임을 지거나 뭐 사용자 책임을, 불법행위 영역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거나 하는 그런 구조의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권고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 학자들이 반대 소환을 했죠. 어떤 입장이었냐면, 학자들의 입장은 이거는 제조사가 면책 수단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인공 에이전트의 책임 재산으로 배상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 배후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계약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반대였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반대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구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격 주체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법제도를 수정을 해야 되고, 많은 이제 제도 변경이 있어야 돼서 비용, 위험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도구론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어떤 이론에 의하든 배후에 있는 자연인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으로 인한 문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인간이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이론에 의하든 극복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인공 에이전트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인공 에이전트가 자신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해서 생각지도 않은 거래를 해서 자기가 그거에 구속돼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공 에이전트와 거래한 계약 상대방이 잘못한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 에이전트가 어떤 이제 쇼핑몰에서 가격을 측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냉장고가 원래 1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었는데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인공 에이전트의 이제 그 어떤 알고리즘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게 뭐 10,000원에 가격이 책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공 에이전트와 거래한 거래 상대방 매수인 측에서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이것이 원래 그 매도인, 인공 에이전트를 이용한 매도인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매도인을 계약 책임에서 이제 계약의 구속에서 구해주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위험 배분이에요. 이해관계자가 인공 에이전트 이용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어떤 거래로 인한 위험을 또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이고요. 정책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위험 배분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자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공리주의 법행주의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래서 이런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법에는 표현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표현대리 제도는 이제 처음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대리인을 선임해서 거래를 했어요. 근데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권 없이 막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계약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규칙 사유가 더 크다면 대리권 없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을 계약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걸 몰랐다, 선의자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계약 책임을 지워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위험 배분을 하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갖다 쓰면 가장 적절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공 에이전트는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인데 도구로 볼 경우에는요. 이럴 때에는 사실 유추 적용을 하면 됩니다. 유추 적용. 우리 판례가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도 대리권 없는 그런 경우에도 법률 용어는 사자라고 불리는 건데 단순히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유추 적용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상세한 법리들이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요는 그렇습니다.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인공 에이전트를 도구로 본다면 사척자치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배후의 인간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명제고요. 두 번째는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한다면 인공 에이전트 이용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그 이해관계의 균형을 잘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상황은 이제 합리성 격차였었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첫 번째는 후견적 접근, 국가가 이제 도와주는,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 두 번째는 자율적 접근 방법입니다.
합리성 격차의 상황이 시장 실패의 상황이냐, 그래서 정부가 후견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제 힘의 불균형, 협상력의 불균형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철회권,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비자가 이제 언제든 계약을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철회권 같은 거 있는데 대표적이죠. 계약 구속의 원칙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국가가 후견을 해서 그런 장치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자율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실패라고 보는 것이 시장 실패인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자를 북돋워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상당히 대중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예전 소비자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합리성이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어디 여행 갈 때 인공지능 여행 앱 같은 거 뒤져보면서 가장 최선의 거래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디지털 버틀러, 디지털 집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게끔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 이것이 이제 더 나은 해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자의 힘을 다 높여주는 거죠. 소비자의 힘도.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 AI 데모크리티제이션에서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이게 플랫폼 형식으로 AI 대중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우에는 소비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서 또 플랫폼 경제 특유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후견적 접근은 어떤 것이냐면 도와주는 거죠. 약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쪽에게 페널티를 부여한다거나 안 쓰는 쪽에게 어떤 어드밴티지를 부여를 하는 거죠. 소비자법의 원리에 따르면 철회권 같은 것들을 인공에이전트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는데 현대 소비자법은 사실 정보 제공이 주된 수단입니다. 정부가 불충분해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못한다고 봐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해서 양자를 이제 대등한 지위에 있게 만든다는 것이 목적인데 이 인공 에이전트 사안은 정보 비대칭 상황이 아니라 능력 비대칭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만은 해결이 불가능하죠. 또 전자상거래법상 철회권 같은 것도 사업자와 소비자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보면 인공에이전트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불균형 문제라서 어떤 상황이 전형적인 상황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법상 철회권은 어떤 상황 특유성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 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엔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용자 측에게 페널티 내지는 의무를 매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현대 그 민법은 사적자치원칙이 이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적자치원칙이라고 해서 계약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공 에이전트에게 어떤 일종의 신의칙을 존중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Artificial Moral Agent, 도덕적 인공 행위자가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이익을 돌본다 이런 일반적인 요구를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이러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자율적 접근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법에 관한 쟁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